네, 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지수를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0.83% 상승을 했습니다. 2,696, 2,700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일 정도면 2,700을 좀 시원하게 뚫어내는 장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에서는 1.28% 상승해서 78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수급을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다 합쳐서 500억 원의 순유입이 좀 있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사실 더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억이 조금 넘는 이 향망을 좀 보여줬다라고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좀 테마주만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뚝심 있게 원래 갖고 가던 포트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지 지금 시장 쉽지 않으니 테마주도 좀 섞어가면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목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한 게 이제 오프닝 시간에 오늘장 한 줄 평을 좀 들어봅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방에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한 방이 너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 한 방이 누가 될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의 오늘장 한 줄 평 어떻게 되십니까? 네, 2,700하고 800을 넘기 위해서 도움닫기 기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도움닫기를 해야지 2,700을 넘어서고 또 2,700에서 2,800을 가려면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 바로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도움닫기 한 후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화려한 종목 장세, 그다음에 개별 테마 장세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마지막에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좀 더 이어지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수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00을 가버리고 800선 넘어서 900 가버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코스닥의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이 자리에 좀 더 이제 박스권에 멈춰 있으면서 종목이 좀 더 화려하게 순환매되고 그다음에 테마가 돌든 종목이 들든 실적주가 돌든 실적 장세가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번에 실적 우리가 2분기 실적 반기 실적에 나왔는데 전혀 실적 장세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쉬운 실적 장세가 조금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8월 말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한 줄 평, 조기준 매니저의 한 줄 평이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700, 2,800 돌파하기 위한 도움닫기 위해서 한 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명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가 외국인들 돌아와라. 제발 좀 와라. 네. 아무래도 국내 어디 시장은 갔을까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3거래 연속적으로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슬슬 자금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봤을 때 슬슬 이제 가출했던 외국인들이 슬슬 집안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니까는요. 한동안에 대한 조금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 나간 외국인 복귀하고 한 방이 필요한 우리 시장 2,700, 2,800을 뛰어넘는 좀 장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 평 들어보면서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들어가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엔비디아가 간밤에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6거래일 연속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1% 가깝게 좀 올라갔고 SK 하이닉스는 좀 그래도 오랜만에 의미 있게 좀 상승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어느덧 20만 원 선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 힘들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빠졌을 때 좀 진작에 매수할 걸이라는 후회도 여러 가지로 좀 남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봤을 때 반도체가 뭔가 시원하게 뚫고 올라갈까, 전고점까지 시원하게 올라갈까에는 뭔가 의문이 좀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투심이 많이 느슨해졌고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섹터, 소부장 포함해서 대부분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따라서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올라왔다면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소부장들도 올라와줬었고 뭔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받아잡고 올라온 모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더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 다음 주 8월 28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다음 주 8월 29일 새벽에 확인될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잠깐 차트 잠깐 보고 오게 되면요. 지금 엔비디아가 저가로부터 지금 이번 달에만 봤을 때 무려 43%가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기는 위에서부터도 이만큼 내려왔는데 V자 반등이 굉장히 잘 나타나준 모습이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TSMC 또한 이렇게 거의 한 40% 가깝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쪽이 올라주고 있는데 사실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덜 항상 올라주고 있죠. 그 이유는 내려간 폭 자체가 삼성전자가 가장 작게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반등폭이 작은 것뿐인 거지 올라간 반등의 위치는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와 똑같이 반등폭을 많이 보여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상승폭 자체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덜 올라가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8월 6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8월 6일 날 급락 나왔던 요 구간대랑 그 다음에 있었던 8월 8일 날 정확하게 어떤 코멘트가 나왔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 반도체 설명하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그만하자. 반도체 말해봐야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똑같이 했던 멘트가 지금 안 사면 반도체 언제 살 거냐 라고 했는데 그때 안 샀다면 이번에 올라왔던 하이닉스의 30% 가까운 수익을 못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내려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기회였던 거였었고 AI 버블러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였었는데 결국은 경제학자들이 AI를 모르는 상태에서 AI 버블러라는 거 결국 주가가 내려가니까 했던 멘트인 거고 주가가 올라오니까 반도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코멘트 나타나주니까 엔비디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선 일단은 한 방이 필요한 결국 엔비디아 발표 다음 주 때까지는 느슨하게 상승세는 이어나가면서 결국 엔비디아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뛰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는 몰라도 하이닉스 자체로 봤을 때는 내려가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고 올라가는 것 또한 이전만큼의 더 상승폭을 가져가기보다 조금 올라가는 거 안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9월달 8월 28일 날 엔비디아 발표 끝나게 되면 한 달 뒤에 10월달 첫 번째 주에 3분기 발표가 나오는데 3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세게 나올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석 전후 9월달 말 정도나 9월 중순쯤에서 엔비디아에서 HBM3 8단이 퀄통과 될 걸로 이미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코멘트가 나타나주고 3분기 발표 때 이 얘기가 더 공론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10월달로 가는 과정에서 9월달 눌림이 온다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쪽에서 관련해서 약간 뭐 커스터마이징 관련해서 중량 반도체가 나타났다 보니까 오늘 뭐 에이즈랜드도 많이 올라갔었고 가온치스도 많이 올라가줬는데 이제 이쪽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파운드한테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온치스나 에리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소부장들이 굉장히 좀 약간 의외였던 게 2분기 발표가 너무 잘 나온 종목이 많았습니다. 원인 QNC 잘 나왔었고요. ISC 잘 나와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온 소부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3분기와 4분기로 갈수록 특히나 TSE 같은 종목들도 2분기 서포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에 나온 종목들은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2분기 때까지도 실제 별로 안 나왔던 레거시 관련 종목들 안에서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소부장 종목들은 종목 설명만 잘 하시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시작 발표 앞두고서 그러니까 지금 놓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9월 달에 아마 기회가 한 번 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10월 달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치 발표 전에 소부장 관련된 거 들고 있다면 소부장도 먹으면서 삼성전자까지 수익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기에 만약에 올라가는 폭을 못 잡았다. 저는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 내려봤을 때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다 올라왔죠.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월 달에 한 번 기회가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잘 노려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세 연속성은 쭉 이어지지는 않겠다라고도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쭉 이어지는데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올라갈 거냐 네. 아니면 기회를 주지 않고 옆으로 가다가 기회 아무도 안 주고 이 남들이도 지금도 말하거든요. 반도체 못 살 거 같아. 지금 뭐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관심도가 딴 데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없을 때 이어다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아마 따라붙을 가능성이 큰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많지 않아서 주가 하락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 한 번의 기회가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한 번의 기회가 오고 갈 거냐 오지 않고 갈 거냐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는 들고 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회가 아까 9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왜 9월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랑은 좀 뭔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어제도 그랬고 오늘 보면은 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 오늘 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뭔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좀 지지부진하게 갈 것 같아서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은 전략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등 나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으로 떠버렸다. 네. 못 잡거든요. 이거 뭐 눌리면 사야지 했는데 안 눌리고 그냥 가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다는 못 싣는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일부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엔비디아 이후에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밀렸을 때 비중을 채워내는 게 삼성전자 재료가 남아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적 자체에서 우려감이 가장 없는 게 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는 대장 종목들은 특히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엔비디아 전에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밀리면 또 기회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발표 이후에 올라간다면 오히려 불타기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기준 매니저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월수팀과도 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월수팀에서 조범수 매니저는 대선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월까지도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반도체가요? 예.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네. 반도체가 어려울까? 반도체가 어려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뭐 대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 2차 전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도체까지 어려울 일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AI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뭐 28일 날 실적 발표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았고 지금 월별로 7월 달도 보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8월 10일까지도 지금 현재 수출 상황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램 뭐 낸드 가격도 지금 현재 최근에 굉장히 쇼티지가 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HBM 외에도 낸드 플래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이제 뭐 PCB 기판이라든지 낙수 효과가 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장비 수주라든가 이런 소부장 쪽에서 몇몇 이제 HBM 관련주들만 한때 큰 시세를 냈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소부장이 굉장히 빠졌는데 이런 낙수 효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김우태 매니저님 도 같은 질문으로 가보자면 앞으로도 반도체가 좀 올라간다면 그 HBM만 올라가는 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낙수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낙수 효과는 이미 한번 1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크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고
뭐 9월 달에 일정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HBM에 대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반등이 들어줄 거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이제 구간들도 나와야 되고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한 매집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 기간을 좀 두고 본다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HBM만 너무 또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거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못 사요. 저도 뭐 물론 제가 반도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반도체를 딱 한 종목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HBM뿐만 아니라 소부장 업종이라든지 그 외쪽으로서도 만약에 HBM에 대한 재료가 소멸된다라면은 다음 타자를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유리기판 쪽에 대한 흐름들도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또 CX에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하반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잡아낸다라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낙수 효과는 전공정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 전공정이요? 예. 아, 글쎄요. 전공정도 크게 뭐 이미 한번 1차적으로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부 다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수 효과는 세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반도체가 진짜 좋아지려면은 HBM이 하드 캐리를 하고 그 낙수 효과가 정말 이제 전공정까지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반도체 좀 장세가 나왔으면 하는 건데 아직은 이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즘 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는 환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달러가 약세가 될 때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달러가 내려가는 것 반도체와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의 옛날로 본다면은 사실 이렇게 달러 환율이 내려갈 때는 보통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환전 수요 때문에 올라갔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는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환율 내려오는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일본에서 엔화 영향, 실시간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일본 엔화 자체가 내려가게 됐을 때 달러 원도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봤을 때도 결국은 지금 달러 원 자체가 올라가 했던 영향 자체가 국내 이슈가 아닌 해외 이슈로 올라가는 달러 원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해외 변수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다. 더구나 또 금리 인하 시그널까지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짐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냥 환율과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별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영업일 측면 봤을 때는 달러 환율이 올라와 있을 때 환율 효과를 노리고 있었던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환율 효과가 조금 다소 누그러진다라는 점은 약간 리스크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만큼 그 이상의 이제 물량 자체가 증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환율 효과는 조금 누그러질 수가 있겠지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저것저 들어와 주고 있는 만큼 크게 영향을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약간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아시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요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지금 후공정 장비들을 정확하게 막 사들어가기에도 내년에 대한 팟캐스트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망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돈은 벌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거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계획이 나와야 올해 물량이 들어갈 거랑 그러니까 이미 얘기가 된 것들은 물량 나갈 건데요. 지금 HBM 장비조 같은 경우 내년도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갈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줘야 그다음에 이제 아마 후공정 장비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 시기가 아마 10월, 9월, 10월 사이, 10월, 11월 사이 정도 아마 그때쯤 나타날 것 같으니까 아마 소부장들은 그때 한 번 더 세게 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또 소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오테크닉스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양한 쪽으로 봤을 때 정부의 산업부에서 이제 한국판 ASM을 만든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 여기는 보니까 주인공이 아예 이오테크닉스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면 이오테크닉스를 좀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는 건가? 그러면은 주식 가치로 봤을 때도 지금 괜찮겠는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소부장 쪽에도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진짜 인정해주고 밀고 있던 종목이 이오테크 이전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동진 세미캠이라고 또 있었는데 그쵸. 그 지금 사태 주가를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다가 다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인정해준 거는 고마우나 이게 주가까지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오테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본의 디스코 장비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맞아요. 이오테크니스가 새롭게 해결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TSMC까지 들어가면서 아마 글로벌 오사트 기업들한테 이오테크니스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거랑 그다음에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장비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지금 들어갈 걸 전망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슈를 제외하고서 기장 봤을 때 슈퍼 의뢰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장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오테크는 오늘 약간 최근에 V자만에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지만 충분히 계단 형태로 다시 한 번 더 저항 라인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도 전고점 라인 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달리 또 소부장 조금 더 이제 밑에 있는 섹터로 보자면 오늘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도 꽤나 시세가 좀 잘 나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봤을 때 디자인하우스가 좋았던 걸 보면은 그래도 아직 결국은 좀 AI 밸류체인에서 움직이는 반도체들만이 잘 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가 최근에 팹리스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뭐 거의 5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가온칩스, H얘기낸드인데 지금 현재 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결국에는 이제 뭐 D램, 낸드 외에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AI 수요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하든 자동차용 관련 수주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통신도 그렇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수주는 저는 이제 뭐 가온칩스가 오늘 많이 올랐지만 실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고 가장 실력이 좋은 애는 에이징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TSMC의 공식 파트너고 밸류체인 얼라이언스거든요. 그래서 ARM의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래서 TSMC랑 하이닉스의 어떤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우리 시청의 1위 팹리스 파두가 260억대의 수주를 했거든요. 네. 자기도 팹리스 있는데 같이 하자 그러면서 에이직에다가 수주를 맡겼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에이직랜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10나노 이하의 수주가 뭐 70, 80%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이직랜드를 가장 팹리스 중에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올라간 디자인하우스 앞으로 좀 연속성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AI 수요가 결국에는 팹리스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시스템 반도체 수요는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거다라는 측면을 보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로 해서 여기서도 한 10%에서 20%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도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는 소리가 잠깐 들리긴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 보니까 김용태 매니저가 조기준 매니저님이 얘기를 할 때 난 좀 다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매니저님? 오해십니다. 이가 시려서 오해십니다. 그럼 뭐 디자인하우스 좋다 동의하십니까? 네, 반도체 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오해입니다, 오해. 저는 반도체를 지금 담기에는 조금 좀 불안한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요? 디자인하우스뿐만 아니라 뭐 팹리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고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지난번에도 제주 반도체가 지난 4월 달이었나 3월 달에 한번 이제 20% 정도 급등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쭉 빠지기 또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때 그 최창준 매니저님이 계셨을 때인데 그때도 마찬가지 제가 그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날이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쭉 빠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팹리스 업종들 디자인하우스 에이징랜드뿐만 아니라 오늘 가온칩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온칩스도 오늘이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큽니다. 이게 오늘 반등했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간다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 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닥론을 찍고 나서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는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뭐 저점에서 충분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또 놀고 있는 테마들이 많은데 지금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와중에서 굳이 이거를 담아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투자 심리로서 딱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거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고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거 아닙니까? 디자인하우스가 움직였다. 끝물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2의 CNS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CS 윈드. 아, CS 윈드요? 그렇죠. CS 윈드가 완전 좀 달랐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CS 윈드요? 네, 그럼요. 그 이후도 주가가 좋았어요. 오늘 뭐 SK 하이닉스를 뭐 지난 뭐 급락했을 때 담아가지고 지금 30%, 29%까지 수익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뭐 수익 오늘 하루 만에 19% 넘게 수익 받기 때문에 네. 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쿨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결국 그거 맞나요?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 때 디자인하우스까지 왔다면 이게 순환매의 끝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워낙에 가디나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재료가 없었어요. 엔비디아 올라오는 거 말고는 재료가 없었는데 굳이 이런 장에서 올라오는 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에 납폭이 컸으니까는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심리적인 작용인데 오늘 외국인들 수급 보게 되면은 선물 물론 3거래 연속으로 들어왔지만 거래소에서 2,600억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를 자금력들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니까는 크게 뭐 이거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전환점이 온다, 구실을 간질 일부러 긍정적으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올라오는지 보고 체크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실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500대 기업이 지금 현재 30조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 100%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 실적이 2분기에도 좋았는데 3분기도 좋다 그러면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버리면 다른 개별 주식, 테마 주식들, 뭐 다른 주식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쉬어가더라도 안전판에서 조금씩은 하락하지 않는다면 지수를 안정적으로 버텨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요일에 뭐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리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첫 번째 특이점 안에서 바로 종목 한번 압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반도체는요. 바로 또 거들어 주시네요. 예. 실적이 나오는 거를 건드셔야 됩니다. 지금 디자인하우스는 실적이 아무도 안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가디스 올라온 거 저도 인정하는 게 디자인하우스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신 좀 아니고 저는 실적 나오는 반도체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하이닉스가 저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하이닉스는 변동성 종목인 거고 안정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봤을 때 저는 탑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도 봤을 때 차트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는 올라가면서 결국은 코스피 지수 3,000원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또 10만 원을 가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마 올해 연말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지금도 이미 이건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단기 고점이다라고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점에서 이때는 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자리는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때가 저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탑피어 본다면 다른 걸 알려드릴 건데 실적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ISC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완전 바닥에서 10만 원짜리가 이제 4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재료가 있는 게 지금 제가 잠깐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제가 요걸 보여드릴 건데 네, 요거거든요. 요건 제가 7월 18일 날 두 달 전이거든요. 두 달 전에 제가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ISC 같은 경우는 두 달 전부터 나왔던 이게 뭐였냐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지금 10월 달에 그러니까 두 달 전 얘기입니다. 두 달 전에 이미 공개된 건데 10월 달 초에 인베스터 데이가 있을 것이다. 밸류업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밸류업 하는 종목 있나요? 단 한 종목도 없어요. 근데 ISC는 10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를 하겠다라고 했고 10월 달에 뭐가 있었냐? 3분기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어닝 발표를 하면서 주저하는 전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화가 된 게 이제 2분기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컨퍼런스 콜 자료에 적어놨습니다. 요걸 봤을 때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으로도 수익을 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한 소부자 안에서 ISC의 리노공학 같은 소켓 쪽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실적이 나오면서 주전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바닥으로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무려 지금 보시는 건 빨간색깔 엄청 많죠? 상업펀드와 연기금이 매일 사고 있어요. 이런 소부대에 과연 몇 개나 있겠냐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알려드리면 ISC는 10월 달 인베스터 데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린다. 기회라고 보시고 기관도 매집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월에 실적 발표 인베스터들이 같이 한다라는 건 실적에 자신이 있다라고도 미루어볼 수 있겠어요. 실적 이외에도 이거는 지금 SKC가 인수회사거든요. 그러면은 SKC가 같이 하는 거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SKC가 같이 하느냐? 같이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고 주가에 그만 관심이 많고 회사 경영진 자체가 주가에 그만 관심이 많다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주가에 관심이 많을 때는 주가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보통 올라갈 만한 모멘텀 만들고 실적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아질 거고 내년도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내년도를 보면서 아마 주저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ISC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ISC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이제 디자인하우스 강조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 탑픽 종목이니까 디자인하우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다행히 에이징랜드를 탑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써놓기는 다른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징랜드가 이제 저는 좋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바로 움직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를 탑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원래 탑은 제가 이제 TMC랑 기가비스를 탑으로 보고 있는데 기가비스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초미세 기판 관련 수주가 나왔거든요. 삼성전기로 해서 이제 통과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직까지 이제 안 나오고 수주가 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가비스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TMC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수가스 관련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써놓기는 원익QNC랑 SNS텍 두 종목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원익QNC랑 SNS텍은 실적이 좋고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추가로 본다면 기가비스랑 TMC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 포함해서 이제 또 에이징랜드는 영순위에 있다라고 강조해 보면서 원익QNC, SNS텍 들어봤고요. 김호태 매니저님 종목 있습니까 그래도? 굳이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계속 강조됐던 YC. YC는 뭐 빠지지 않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자리에서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YC가 조금 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빠졌어요. 다 네, 올라가는데. 오늘도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어느게 보면은 또 낙폭이 컸을 때 시장에 대비해서는 빠지는 흐름이 없었어요. 반도체가 그만큼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제 탄탄하게 좀 버티고 있는 거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7,000에서 18,000원 다시 한번 위로 박스권 상단을 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보니까는 참고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로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좀 관심 있는 게 네오셈, CXL. 네, CXL도 분명히 한번 틀 텐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3바닥을 찍었습니다. 작년 올해 2월부터 했었던 나왔던 이제 19,300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인데 지난 2월달과 6월달과 그리고 이번 8월달에 급락장 나왔을 때 한번 바닥권을 찍고 지금 막 이제 바닥권 지지 라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12,000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긴 박스권을 행보하면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라 본다라면 이런 CX에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향후 하반기를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본다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이점에서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압축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이 밸류업 그리고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금융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험, 증권, 은행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지금 뭐 금리 인하와 연관지어서는 과연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거의 10% 가까이를 주주 환원에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밸류업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기도 한 테마의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나 지금 막 무턱대고 금융주를 가자니 고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지금 금융주들은 좀 안전한 해지 역할도 되기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다 줄지 이런 좀 의문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자기 뭐 50년 거의 이제 뭐 탑을 달렸던 펀드 매니저가 얘기하는 자기 수익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익률에 가장 도움이 줬던 게 금융주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워런 버핏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맞아요. BOA를 뭐 8%,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반을 팔았는데 BOA는 팔지는 않았다라는 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다음 달에 이제 밸류업 한국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ETF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9월 달에. 그렇다 보면 이제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가를 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지주부터 시작해서 금융주들 뭐 다시 이제 전번 달에 이제 뭐 8월 달 말에 신고가 찍었는데 다시 그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 사주 자사주 매수라든가 주주환원 정책 뭐 배당 오늘 뭐 우리금융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많은 금융사들이 이제 뭐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고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ETF랑 뭐 출시를 관련해서 이제 우리금융주주가 또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안 올랐거든요. 덜 올랐거든요.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의료금융주주가 또 이제 총대를 메고 또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들 은행주만 보고 계시는데 증권주들도 신고가 찍는 게 많아요. 미래에셋이나 키움은 안 올라갔는데 덜 올랐는데 지금 뭐 중소 유진투자증권 뭐 그러니까 유한타 삼성증권이 지금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신영증권도 그렇고요. 예, 뭐 그러면서 좀 신고가 찍을 종목들은 앞으로도 많을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간 키움이나 미래에셋이나 뭐 현대차라든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아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주를 사기에는 부담된다 그러면 증권주 실적 한번 살펴보시고 더 올라간 주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화재는 이제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생보사, 손해보험사는 지금 현재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약간은 뒤로 좀 물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보사는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가 불났을 때 이제 물어둬야 될 금액이 크다라고 하는데 다들 보험사 재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생보사라든가 이제 손보사들도 이제 마지막 끝물 쪽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동양생명이 신고가를 찍었고 이제 이건 또 M&A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손보사 생명사들도 또 이제 그 종목 관심 종목에 보시면서 한번 매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이제 9월에는 거의 확실시 될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금융주들은 좀 어떻게 좀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자도 싸지고 또 그럼 이자를 받아먹지 못하는 은행권은 좀 좋아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생각하게 됐을 때 은행권에서 이제 외화 환율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환차익으로서 또 수익을 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또 금융권들이 또 강하게 또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또 큽니다. 네. 어떻게 조사해 본 결과 이제 환율이 원화를 환산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 말에서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 발행한 외환 사채가 44조 5,20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거기서 10원 외환 달러가 10원만 하락하더라도 수백억에 대한 이익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에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 같이 또 병행해서 들어가는 목적이라면은 오히려 달러 환율이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금융권들이 다시 한번 동반 강화세를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자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거기만큼 또 소비에 대한 심리들도 은행권에서도 대출할 수 있는 적은 금리로 또 받아볼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은 종목들도 금융권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융권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업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또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다수의 종목이 52주 신고가 라인에 있어요, 김우태 매니저님. 그러면 이게 좀 연속성을 가지고 뚫고 올라간다라면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텐데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금융주 트레이딩 할 것 같습니까? 사실 하고 싶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6월 달쯤에 한번 신한지주를 5월쯤에 신한지주를 사고 싶었는데 워낙에 또 무거워서 저랑은 성향이 좀 안 맞는 또 그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포기를 했는데 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뭐 지금 자리도 뭐 금융권들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화된 사실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이 어떤 의도로 또 의사를 또 발표할 건지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50bp로 할 건지 25bp로 할 건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인데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이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내릴 것이냐 이거의 두 가지 관점만 논을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후자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충분히 저는 담아봐도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금융주 하면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밸류업 하면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그쵸. 지난달 내내 계속 인베스터 데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받을 때 좀 되지 않았나요, 이제? 충분히 받고 있고요. 네. 관심도가 많이 지금 쏠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에 뭐 띄우는 게 있어가지고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띄우는 게 뭐냐면 연초부터 오늘까지의 코데스 ETF 자금 ETF의 연수익률인 건데요.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코데스 바이오, 그다음에 코데스 반도체와 바이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ETF 전체를 봤을 때는 보니까 연초부터 그래봐야 3.7%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코데스 은행과 코데스 보험,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연초 대비 플러스 34% ETF 수익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1월부터 8월 20일까지 봤을 때 올해 전체에서 주도 업종이 누구였냐? 밸류업입니다. 은행과 생명보험사, 증권업종이 결국 주도 업종이었다는 거를 요거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벤트 거래가 있는 게 현대차, 이건 지금 삼성증권에서 정말 정리 잘해서 올려놓은 자료인 건데요. 잠깐 보게 되면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8월 28일에 열립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전환 정책, 이번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과 얼마가 더 할 것이냐에 대한 발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 전략적인 발표가 나올 건데 일단 지금은 금융 쪽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주전환 관련된 내용이 좀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인도 IPO 이후에 내년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전환책은 한 번 더 남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밸류 봤을 때는 9월 달에 거래소에서 밸류 지수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4분기 때쯤 가서는 밸류 ETF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전에 설명드리신 거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금리 인하는 원래는 예대 마진이 지금 순위 마진 자체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NIM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원래는 금융주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데 이자를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예금 이자가 빠져나가서 이자 수익이 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지 않은 건데 이 상태에서 달러원 자체가 내려오는 것 자체에서는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 수혜가 볼 수 있는 거라서 이 두 개가 상충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수들과 기관 매수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코스피에서 주도 업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세게 치고 올라가야 게 필요한데 미국 나스닥 올라가고 있고 S&P 500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는 올라갈 게 없다. 그러면 결국 지금 모멘텀 있는 건 밸류업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자금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밸류업으로 지금 계속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 밸류업 쪽한테 코스피 쪽은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처럼 누가 봤을 때 굉장히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저번 달부터 밸류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밸류업을 매수를 많이 해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기에도 폭락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저가로부터 이미 밸류업 종목도 20%가 올라왔어요.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들어본다면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정말 빠르게 금리 인하만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마 KB금융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4천억이라는 대기 자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밀리면 KB금융이 산다가 되는 거라서 내려가도 제한적일 것이고 증시가 풀릴 때 결국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새롭게 주전환책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끝나서 아마 21일 날 내일이 아마 개인 예산 녹화 방송이 있을 건데 그거 이후로 해서 아마 자사주 매입 발표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주가가 내려갈 때 대안주가 될 거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반기에는 대형주가 이끌고 갈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안에서 금융주가 올라가 될 건데 금융주들과 현대차는 하반기에 대안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나는 뭔가 저처럼 뭔가 아래에 잡아놓고 있다면 굳이 테마 쫓아가지 않더라도 20%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그때 만약에라도 9월 달 가는 과정에서 한번 눌린다라고 한다면
비중 큰 비중원들은 밸류업에 담아놓고 비중 작은 거를 가지고서 테마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지금 어떤 좀 밸류업 관련주, 금융주를 좀 보는 게 좋은가요,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이제 현대차를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다음 주에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KB 금융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4천억짜리 자사주 매입이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KB 금융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밸류업만 가지고 10만 원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자리에 사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안정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 금융 현대차. 예. 신한지주라고 대본에는 써 있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도 좋은데요. 신한지주는 이제 약간 변동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저는 삼성전자가 안정적이고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반도체의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그만큼 더 큰 건데 리스크라면 이 종목은 오버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버행이라는 얘기는 언제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대량 매도가 한번 나올 수 있고 블록딜이 나오면서 개파락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또 그때가 기회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더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한지주로 가시는 거고 안정적으로 택하신다면 KB금융 그다음에 자동차 쪽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신한지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금융주 안에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지금 현재 한번 살펴봤는데 금융주 거의 다 모든 주식을 사고 싶네요. PER, PBR 계산했을 때 PBR이 만약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4조대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올해 1조가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삼성증권이 신고가 찍고 있는데 지금 증권주들을 열심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현대차부터 시작, 현대차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과 더불어 그 외에 이제 많은 종목들을 한번 사보시는 거 살펴보시고 PBR, 그러니까 DB 금융투자도 그렇고 이제 2천억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 1,000억 넘게 영업이익이 났던 적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 PF 관련 실적 이제 적자 얘기가 있는데 거의 다 털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중에 유일하게 안 오르는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고 반의 반토막이 난 카카오뱅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마다 매출이 20%에서 30%씩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30% 늘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뱅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올해도 이제 1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했고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았나? 2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빠졌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빠져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많은 임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지만 9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빠졌고 그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은행주의 상승세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올라가면 4, 5만 원대 금방 갑니다. 지금 이제 은행을 사서 더블 나기는 어렵지만 카카오뱅크는 여기는 4만 더블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악재 주가 보니까 차트 보니까 악재가 반영될 대로 정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 금융주들이 함께 올라간다면 카카오뱅크도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의 종목 들어볼게요. 저는 KB금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중에서 일단 대표적인 금융에서 1달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대장이죠. 일단은 신한지주도 괜찮긴 하겠지만 KB금융을 먼저 보는 거는 일단은 밸류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KB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해 8월 달부터 했던 게 3,200억 가량 약 한 560만 주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고 2월 달에 했었던 것도 440만 주 정도 3천억 가량에 대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 4천억 가량에 대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또 소각을 또 한다라고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 적극적으로서 정부에 맞게끔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KB금융이 오히려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B금융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전기차 화재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BMS 이야기를 또 특이점에서 나눴는데 바로 또 이 BMS가 화제가 되면서 BMS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이게 정확히 테마성이 막 나왔던 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빠진 날 없이 쭉 갔거든요. 이렇게 보면 와, 우리가 이 테마는
지난주까지는 좀 계속 단순 테마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단순 테마는 아닐 것 같고 확실히 또 시장에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 섹터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김은태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여기는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가요. 네, 이쪽 섹터가. 맞습니다. 무섭게 갑니다. 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번 물리면 세게 물릴 것 같은데 불구하고 계속 뭐 20%, 3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배터리 화재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꾸 이제 정부에서는 배터리가 화재가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거의 못 박아놓고 있다 보니까는 네.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는 또 그런 배터리 화재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냉각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도 그쵸.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테마들이 지난주에도 항상 저희 매니저 세 분 매니저님 다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테마들이 형성할 때 항상 뭔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면은 군집선을 가지고 테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역시나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맞아요. 크고 정부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인데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제 가충전 PLC 요거에 대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완속 충전기를 사용해라라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건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는 그 논리로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철 이게 화재 원인을 좀 꼽아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화재가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각 시스템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전기 배터리 쪽으로도 흘러가다 보니까 그쪽에도 화재가 다 더불어서 나오다 보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배터리가 만약에 충격을 가해져서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또 한참 더 여름철이다 보니까 대부분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이제 대놓고 환기가 안 되는 시스템에서 열이 발생해서 또 화재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이제 배터리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배터리 쪽으로서 우리가 시선을 가야 되고 그쪽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에서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어차피 단순 테마로서 형성했기 때문에 테마의 입지로서 좀 바라보면 좋겠고 이 기업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어떻게 또 보완해서 나올 건지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서 이제 자금을 실어서 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대책은 대책이고 시장 안에서는 테마로 계속 돌려보내고 계속 올려보내고 있는 형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테마가 그렇게 더 길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 보니까 오늘 이수 스페셜티랑 애경케미칼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이번 주도 가겠다. 잘하면 다음 주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니저님들한테 이제 OX를 통해서 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테마는 타도 괜찮은 테마인 것 같다.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 수 있을 것 같다. 잘 고르기만 한다면 고른다는 것도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마 상당히 흥미가 있다. O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님만 X를 들어주셨습니다. 흥미가 없습니까? 아까 이제 밸류업만 해도 충분하다. 잘 고르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죠 지금. 네, 지금 이거 올라간다 샀더니 다음날 내려가고 다른 거 올라가네 팔고 샀더니 얘가 안 가고 내려가는데 팔았던 게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손절 취급 바꿨더니 올라가고 손절 취급 바꿨더니 딴 게 올라가면서 계좌가 녹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리스크가 좀 있고요. 다만 이제 테마 자체가 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종목만 잘 고르신다면 단기 수익은 충분히 잘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테마를 건지지 않더라도 반도체만 가지고 충분히 지금 30% 수익을 내고 있고 금융주 가지고 내고도 있고 이거 이외에 제약바이오도 있고 할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지금 개별주 장세가 많이 돌아가고 있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테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테마도 돌고 있지만은 오히려 약간 전기차 테마도 있지만 코로나 테마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대한항공 테마 남아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테마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놓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라가겠다 따라가기보다 올라갔다가 약간 눌려있는데 그때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자동차 업계 쪽에서 배터리 충전이 지금 화재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좀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은 시세가 다시 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고점 매도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오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말대로 여기 지금 테마의 넓이가 일주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커지고 있어요. 뭐 처음에는 화재 예방 관련주들 뭐 이런 데만 올라가다가 지금은 뭐 이제 오늘 갑자기 액침 냉각이 여기 들어가서 화재를 예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제 BMS 움직였고요. 전고체도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섹터 안에서 조기준 매니저님 어디가 그래도 가장 낫다고 보세요? 네, 뭐 전기차가 이제 불이 나면 어디서 불이 났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전기차가 불이 나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전소되니까. 거의 끄지도 못하고 예. 다 전소돼 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제 뭐 이제 사진을 보면 배터리 쪽에서 불이 밑에 바닥에서 올라왔는지 위에서 올라왔는지 그걸로 해서 판단할 뿐이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이 다 형체가 알 수가 없게 불이 타버리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도 불은 물러서 끌 수는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2차 전지가 이제 밀폐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래 불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조에다 집어넣고 하는데 이제 뭐 그거를 밑에 바닥을 뚫어서 이제 불을 집어넣거나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충전 중에 불이 난 건지 주행 중에도 불이 나고 주차 중에도 불이 나고 여러 군데에서 충돌 후에도 불이 나고 그다음에 오늘 중국에서 유튜브 나왔더니 충돌 1분 만에 불이 나면서 탈출할 수 없는 그만큼 빠르게 전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 전기차는 중요한 게 이제 그냥 차는 이렇게 밖에서 문을 잡고 열 수 있는 전기차는 문고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디자인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문에서 뭐 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악조건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 전고체 종목이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분리막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분리막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분리막을 고체로 하다 보면 이제 불이 안 날 거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전고체도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전고체뿐만 아니라 뭐 나트륨으로 해도 불이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불이 났는지 찾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안전한 전기차로 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거치고 안전도를 더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부품들을 더 이제 고사양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나노팀 관련해서도 열폭주를 막는 패드를 더 뭐 오랫동안 15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열폭 방화를 막아줄 수 있는 패드를 쓰고 이러다 보면 전기차의 좀 안전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안전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심리, 패닉도 조금 공포 심리도 줄어들면서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는 전기차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낙해지고 또 하나는 중고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전기차도 팔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전기차의 어떤 매수세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아까 이런 대로 이제 전고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열폭주 방화 막는 거라든지 그런 쪽에서 찾아보면 기회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전고체나 열폭 방화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이 수많은 테마 안에 섹터들 어디가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서는 뭐 일단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쪽에서, 워낙에 또 대장이고 또 그쪽으로 먼저 보는 게 맞을 거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업을 얘기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 냉각 시스템도 있겠지만 일단 충전소나 충전기 관련된 가충전 방지 용지하는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드 위즈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쵸, 여기도 전기차 들어가죠. 충전으로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서 바닥권에서 지금 벌써 50%가 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한빈 레이저 이런 종목들 전공 관련해 갖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를 만들고 있는 한빈 레이저도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낙폭과대가 컸고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좀 해줬습니다. 한빈 레이저 네. 하고 그리드 위즈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드 위즈와 한빈 레이저 이어서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혹시 아까 엑셀 들어주셔서 종목은 안 보는 게 좋습니까 이쪽 테마? 근데 저는 전기차 화재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수혜 보일 수 있는 업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반사이익. 네, 그렇죠. 반사이익을 보일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데 하이브리드 카가 좀 판매량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자동차에서 인베스트 데이를 하면서 제네시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로드맵이 발표될 거다라는 게 윤곽이 잡히고 있다는 기사까지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에 이슈거리가 하이브리드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 FT와 그다음에 세방 전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종목 자체가 다 이미 2분기 자체가 서프가 다 나와줬고 물론 주가 상승률은 2차 전지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테마 종목들 그 이상 올라가 지금 한 40% 정도 이상 올라와 있는데 40%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테마 종목들은 지금 들어갔다가 약간 손실하게 되면 손절 쳐야 되는데 하이브리드카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나는 종목들이고 하반기 종목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갔다가 물리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을 모아갔을 때 결국은 수익 낼 수 있을 종목이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테마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하이브리드카 관련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하이브리드 보자. 코리아 FT와 세방전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이제 열폭주 방지 이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고차랑 종목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나노팀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현대기아에다가 90%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 10%를 덴소에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한 열폭주 방지 패드가 이제 3mm 두께의 이제 뭐 그 10kg 이내로 가볍게 만들면서 이제 여기다가 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분 동안 열 방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되기 또 요게 이제 지금 이제 BMW에서도 추주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거다 그래서 나노팀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NS라고 요게 이제 CID라고 원통형에서 이제 과전류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만들어서 리벳 장비랑 같이 수주가 나올 거고 LG에서 지금 이제 8월 달에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내년에 이제 SK온도 지금 현재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사륙파이 관련해서도 CID와 그다음에 각형에도 BMA라고 BMA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과 열의 할 수 있는 장비 수주를 만들고 하고 있는 KNS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노팀과 KNS까지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특이점 3개 했는데도 할 얘기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김호태 매니저님 이제 10시에 무료 방송 하시잖아요. 네. 오늘 어떤 주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장 유한양행이 오늘 FDA 승인이 또 나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에 유튜브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유한양행 얘기가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무료방에서 무방 안내 좀 해주시면 어떤 주제가 좀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요번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포비아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이제 또 밸류업과 반도체? 아니요, 저는 그거는 오늘 말 안 할 거고요. 네, 저는 이제 9월달 전략 짤 거면 지금 9월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9월달 준비를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도 뭐 9월달에 봐야 될 종목들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 잠시 후 10시 10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치면서 아까 이제 종목별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와 함께 특별한 탑5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